모유 수유를 1년, 2년 이상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섭취가 필수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 채널의 최명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약사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가독자님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약국과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아이 전담 약사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쑥쑥 자랄 수 있게 컨텐츠를 발행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은하약사 손혜림입니다. 원래 그 혜림 약사님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칼럼도 쓰시고 책도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즘에는 육아하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던데 혹시 이 계기가 있을까요? 네, 있죠. 제가 약국에서는 아이들 약을 주면서 복약 지도를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 실제로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육아를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아이 처음 열났을 때 해열제를 제대로 못 먹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육아를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과 저의 전문적인 지식을 접목시켜서 누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가 이렇게 현실로 해보면은 정말 공부랑 다르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가독자님들한테 어떤 내용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하셨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 시기별 영양제를 준비를 했고 돌 이전 아이들의 영양제 루틴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 아기가 16개월 차거든요. 맞아요. 제가 돌 때 축하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지금에서 드는 생각이 돌 이전에도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돌까지 영양제를 챙겨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챙겨야 되고 하는 어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기준을 저는 6개월로 나눴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6개월부터 그리고 7개월부터 돌까지 이렇게 두 시즌으로 나눴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 6개월 시기에 아이들이 분유에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영양제를 한번 바꿔주는 그 시기로 잡았고 두 번째는 엄마한테 아이들이 철분을 받는데 보통 저장철로 그거를 6개월까지 5, 6개월까지 사용을 하다가 이후부터는 이제 철분이 조금 부족하기 시작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철분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딱 그 시기라서 0에서부터 6개월, 7개월부터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을 나누는 걸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한 6개월 사이에는 어떤 거를 주로 챙겨주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로 유산균이랑 비타민 D예요. 출산 가방 챙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출산 가방 필수템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딱 하나 챙겨가는 게 있는데 사실 유산균은 챙겨 먹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점에 대한 연구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미생물 샤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최초 면역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모유수를 하면서 유산균이 잘 자라고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분만 방법이랑 수유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아이들 유산균은 좀 필수적으로 챙겨주면 좋은 영양 성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분만이라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장 환경이나 식습관이 아이들 장 내 미생물 균총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생아 때부터 유산균을 좀 꾸준히 챙겨드리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점이 높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장 건강인데 아이들 장내 미생물 균총을 좀 정상화 시켜주는 거는 기본이고 아이들이 또 아프게 되는 경우에 항생제를 먹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로 인해서 유익균이 많이 죽는데 그 유익균을 좀 투입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설사를 예방해주는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준다는 거예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를 하게 되면 감기 증상들, 뭐 기침, 콧물이라던가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 또 독감 발병률도 감소시켜준다고 해요. 세 번째는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제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소아에서 유산균을 복용했을 때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쪽에 어디 띄울까요? 여기 제가 이렇게 띄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정말 많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유산균을 복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비타민 D도 있잖아요. 맞아요.
비타민 D는 그럼 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D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뼈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할 경우에는 칼슘의 흡수가 무려 30에서 40% 증가된다고 해요. 칼슘도 그렇고 비타민 D도 그렇고 한창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타민 D가 소화 비만, 면역 반응에도 관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염,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그 질환이 생기고 챙겨주기 시작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또 아토피나 비염 특히 맞아요. 너무 거의 달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이 맨날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약간 꼭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400짜리나 이런 걸 많이 봤던 맞아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보통 먹이면 좋을까요? 방금 약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400IU만 꾸준히 챙겨주셔도 괜찮고 전문가의 판단하에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한 섭취량 이내에서 용량을 조금 증량했다가 감량했다가 이렇게 좀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한이라면 혹시 몇 미리? 기준표를 보면 1000IU까지 섭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400에서 1000까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영양제를 이렇게 따로 챙기고 이 시기 아이들은 분유를 먹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분유들이 정말 좋게 나와 있어가지고 약사님 어떤 분유 챙겨주고 계세요? 저는 땡밀 먹였던 것 같아요. 그 분유에도 정말 영양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유량에 따라서 비타민 D 섭취량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수유량에 맞춰서 비타민 D 용량을 영양제와 계산을 해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유량이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비타민 D가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고 또 초과가 된다 싶으면은 비타민 D는 또 따로 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수유량이 적은 아이들은 또 챙겨주는 게 좋겠죠? 사실 분유 같은 거 고를 때 요즘에 이렇게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잘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지 맞아요. 수유량 대비 어떤 걸 골라야겠다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영양제로 먹는 것도 있고 또 수유량에 따라서도 막 섭취량이 달라지니까 뒤에 표 같은 거 요즘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걸 봐가면서 분유를 고르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비타민 D가 용량이 두 가지로 표기가 되거든요. 마이크로그램이랑 IU 단위로 표기가 되는데 보통 10 마이크로그램을 400 IU로 저희가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표현됐을 때 계산할 때 환산해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7개월에서 돌 사이에는 또 뭐 어떤 걸 먹여야 되나요? 7개월에서 돌 사이에도 유산균이랑 비타민 D를 챙겨줘야 되는 건 동일하고요. 근데 조금의 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성분이 철분제예요. 그래서 유산균, 비타민 D, 철분 이 세 가지를 필수로 챙겨준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아이들이 좀 활동량이라던가 수면 패턴과 같이 주 양육자분께서 불편함을 경험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증상들에 맞춰서 종합영양제나 미네랄 같은 추가적인 영양제를 더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유산균이랑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용량 변화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사실 400으로 좀 꾸준히 챙겨주셔도 되고 조금 높게 잡아서 400에서 600까지 이렇게 챙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정말 2돌, 3돌까지도 드롭형 제품을 계속 챙겨주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네. 그런데 6개월 이후부터 저희가 분유에서 이유식으로 식습관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수분 함량이 많은 분유를 먹다가 고형물의 이유식을 먹게 되면서 변비를 많이 경험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식습관이 바뀌면 장내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산균을 한 번 정도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산균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유산균 제품들이 다 대부분 키즈라인 단계별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체크해 주셔야 될 거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찼죠? 네네. 첫 번째는 효능이랑 안정성이 입증된 균주인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락토바실러스균이랑 비피더스균 두 가지가 연구 결과가 가장 많아서 이 균주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균주가 좋아도 잘 만들지 않으면 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주를 잘 만드는 원료사의 제품인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균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장 균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산균 섭취 균수라고 하는 게 정답처럼 정해진 건 아닌데 맞아요. 성인들은 보통 100억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은 몇 억 정도 기준으로 잡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보통 4, 50억 정도 제품을 챙겨 드셔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변비가 좀 심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 싶으면 좀 증량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아이들이 또 요 시기에 이제 둘째고 하면 첫째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항생제를 또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증량해서 섭취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산균을 확인하실 때 속종, 균주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보통 속종까지만 확인을 하고 또 그까지만 딱 적어놓고 우리는 좋은 균을 충분하게 넣었다라고 맞아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균주까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약간 특허, 고유 넘버 같은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보장 균주가 40억, 50억 적혀져 있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좋은 균주는 정말 소량 넣어두고 값이 저렴하고 효과는 또 입증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균수로 보장 균수를 채우기도 해서 제가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균주가 충분한 수로 들어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예시제품 같은 거 궁금하면은 약사님한테 상담하면 되나요? 연락주세요. 네. 날랑날랑.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3개월마다 유산균을 바꿔줘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제품이라면 꾸준히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보통 유산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2, 3개월 저희가 잡고 보거든요. 그런데 3개월을 섭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하면 그때 바꿔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유산균은 아이들마다 그리고 또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건 정말 행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제품이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이랑 비타민 D 외에 철분을 이때부터는 좀 넣어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액이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메인 구성 성분이 철분인데 네.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 양이 충분히 각 기관에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관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충분히 혈액이 돌지 않고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성장이 지연이 될 수가 있고 또 머리 쪽으로 잘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이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고 또 소화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장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의외로 철분이 부족해서 충분히 혈류량이 가지 않아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철분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아이가 눈 밑에 이 시기쯤에 다크서클이 생기는지 그런 경우에 이제 철분을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먹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기 때는 꼭 좀 철분도 같이 챙겨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한테 철분을 받아서 그 철분으로 사용을 하다가 5, 6개월 이 시기가 되면은 그 철분을 다 소모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철분량보다 소모되는 철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철분을 보충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때 이유식 할 때 가장 먼저 갈아 넣는 게 뭐예요? 고기죠. 그쵸, 소고기죠. 이게 철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약사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아이의 이유식은 턱받이가 먹는다. 그렇죠. 정말 다 흘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엄마가 충분히 이제 시기로서 보충을 해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그만큼 또 넘기고 받아내지 못한다면 철분의 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세 가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면 철분을 꼭 챙겨주는 것이 좋아요. 어떤 경우?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37주로 좀 이르게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철분의 양을 많이 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워주면 좋고 두 번째는 수유량 자체가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분유뿐만 아니라 이유식도 적게 먹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유 수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모유 수유를 1년, 2년 이상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철분 섭취가 필수로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모유수유 하면은 뭔가 영양분이 충분하게 가득 차가지고 아이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철분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철분을 모유수유 하시는 경우에는 철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철분을 먹일 때 빈혈 검사나 이렇게 철분 아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먹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다빈도 질문 탑5 안에 드는 질문이어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철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월에서 12개월 돌 이전의 아이들이 섭취를 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6개월까지는 저장된 철로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채워주는 거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때도 사실 혈액 검사를 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상 이 시기에는 임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
챙겨 먹어라 라고 권고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철을 검사를 하려면 혈액 검사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사기로 피를 뽑아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에게 침습적으로 혈액을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랑 약국에서는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철분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네. 철분의 경우에 사실 효과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특정 기간 또는 혈 부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철분을 정말 하루 이틀만 복용해줘도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는 경우가 약국에서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분은 단기 또는 장기로 필요한 상황에 전문가 상담 하에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철분이나 뭔가 이렇게 혈 부족한 이런 증상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크서클이 생긴다? 요 정도만 아실 것 같은데 어떤 걸 알아두면 좋을까요? 철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정리한 좀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체력이 약한 아이들 그리고 면역이 약한 아이들도 철분이 부족일 수가 있고요. 또 성장이 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느린 아이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짜증이 좀 많다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서 입이 짧은 아이들도 의외로 철분을 챙겨주시면 그 증상이 많이 개선돼서 식사도 잘하게 되고 입맛도 더 잘 돋아서 또 궁극적으로 성장까지 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철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손발톱이 좀 약한 아이들도 있어요. 잘 부러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체크해보시면 좋고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다 하는 아이들도 혈색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혈류량이 충분히 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철분을 보충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수면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식사량을 충분히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일을 해서 바빠서 잘 챙겨주긴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항상 마음이 부족하잖아요. 네. 더해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종합영양제나 미네랄 같은 것을 아이들 상황에 맞게 챙겨주시면 돼요. 종합영양제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엄청 많은데 이런 거 궁금할 때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저한테 DM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 저 카카오 채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루트로 제가 상담을 받기 위해서 다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은하약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 전에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지 알차게 잘 준비해 와 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다음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돌 이후에도 아이들 어떤 걸 먹이면 좋을지 다음에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제가 영양제 정리본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불러만 주신다면 차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